11월 달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차를 목표로 가셔야 된다는 거. 1차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1년에 끝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1차만 뭐 합격한 사람들이 있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다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시험은 2년짜리 시험이라고. 상에 떨린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합격한 사람들은 1년이면 되는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한 3년, 4년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쳐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체력 소모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 꼭 이걸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어떤 절실함, 절박함 뭐 이런 거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하고 자꾸 타협을 해요. 하다 보면 마음은 공부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여의치않으니까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과목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7월 달 정도 되면 2차 버리고 1차만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차가 또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지금 저기 어떤 총각이 개론은 72.5를 나왔대요. 그런데 두 개가 모자란대요. 그러면 얘가 72.5점이 나왔는데 그럼 얘가 최소한 못해도 50점이 아니라 47.5만 맞아도 6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거 45점 맞았다는 얘기죠. 이거 42.5. 두 개가 모자란다 그랬으니까 45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얘가 50점만 진입을 했어도 한 개 남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점수는 얘가 점수 따기는 더 좋아요. 상식적으로. 학교는 점수 따기는 더 좋은데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얘가 전략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로는 문제를 탁 보면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을 바로 준다고요. 근데 민법은 그런 건 없어요. 풀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것도 요령인 거예요. 6점을 맞고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하셔가지고 집중력 있게. 그죠? 그래서 도전해서 올해 내년이죠. 합격해서 떠야죠. 그죠? 오래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 공부하는 거 다 알고 있나요? 이거 도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오픈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 지나면 다 들통나요. 뭐 하고 다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멀쩡하기 있더라도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야 그랬더니 맨날 산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죠? 예? 가지도 않는 산을 뭐 매일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픈해가지고 차분히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를 원리를 이해하고 나오는 포인트만 잘 잡아서 정리하시면 60점 이상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우리가 뭐를 정리하냐면 수혜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의 변화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혜량의 변화 있죠? 수혜량의 변화. 그죠? 얘는 뭐가 변해서 수혜량이 변하냐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 가격. 그럼 얘가 변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야. 얘가 변해서 이렇게 하면 또 착각하시겠군요. 이 수혜량이 변화하는 거야.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한다? 수혜량이. 그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변할 때, 수혜량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문장으로 표시하면 곡선에서의 이동 또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변할 때 무슨 조건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고요. 수혜량이 10개. 이거 아까 우리가 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 수혜량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만약에 800원으로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수요법칙 배우셨죠? 그러면 얘가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가 변했으니까 얘가 변할 때 요 점 연결하면은 기울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있던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에서 일로 지금 이동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이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동했을 때 원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의 이동. 그런데 이게 문제로 근래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공급을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정리해 드릴 때 얘가 곡선상이니까 글자가 몇 글자예요? 3글자. 얘가 수혜량이 변하니까 글자가 몇 글자예요? 3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선상이 나오면 수혜량이 변하라고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이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온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얘들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빼버리고 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는 무슨 변화라고 하고? 수혜량의 변화. 그러면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죠. 수혜량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수혜의 변화라고 하는 애들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변할 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변해서도 뭐는 변하는 거예요? 얘는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수혜곡선이 있을 때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인데 이렇게 수혜량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혜량이 지금 늘었잖아요. 근데 뭐는 그대로인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이 아닌 다른 애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했냐면은 소득이 변한 거야.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경제학자들이 이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뭐가 변한 거예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변화를 한다? 그걸 수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유도하는 얘들은 그냥 수요 곡선의 이동 또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동으로도 뭐는 변할 수 있다. 수혜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를 주는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거를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수혜량이 변화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마 문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응? 56페이지가 보시면요. 56페이지.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네. 아파트에 대한 수혜의 변화 요인과 수혜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혜의 변화 요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만 보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당해자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가면은 3번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나 있죠. 네, 걔가 답인 거죠. 걔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당해자의 가격밖에. 그러니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만 그것만 찾으면 바로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생각할 게 없잖아요. 나오면 보고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38페이지를 가보세요. 여기는 아직 안 가봤죠. 538페이지에. 거기 가시면 21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올해 나온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21번에 주택의 공급 변화와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량 변화 요인 중에서 뭐 찾으면 돼요? 가격. 1번밖에 없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래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럼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만약에 틀린다는 얘기는 그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와서 올해 이 바닥을 뜰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준다고요. 1번 안에 풀게끔 이론을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도 문항에서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지금 얘가 어디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거는 우리가 무슨 변화?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수요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5번 지문으로 나왔고 이 문제가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얘가 답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줄 수 있고 지금같이 단편적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이해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전체가. 이거는 곡선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에서의 이동으로도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수요량은 변할 수 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데 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얘기고 소득이 증가했거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한 건 오로지 뭐 하나만 변한 거예요. 가격 하나만 변한 거예요. 가격 하나만. 그렇게 변한 거는 무슨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그것만 구별하면 나오는 거는 100%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낸다고요. 꾸준히. 이것도 기출이고. 그죠? 아까 우리가 지금 기출 2문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53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6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수요량 변화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예, 거기 가면 자, 거기 2번째 줄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유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밑에서 2번째 줄에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을 잘 아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위에서 3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수요의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2번째 줄에 있죠.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시된다고. 예? 그거는 무슨 변화? 그건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거는 경제 원리가 바탕이 쉽게 되어 있으면 학개론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 원리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3, 4월까지, 봄까지는 경제 원리가 완전히 숙달되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5, 6월 달에 투자론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단원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다 보면요. 시험하고 무관하거나 그렇게 중하지 않은 애들은 간단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단원 비중이 좀 크거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시켜줄 것 같으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빨리빨리 가는 애들이 있고 머무는 애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알아둬야 돼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5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프 하나 있죠. 그래프 밑에 가면은 소득 변화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 변화 요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프에 보면 수요 변화 요인 됐을 때 그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소득이라는 거는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이 가격도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있어요. 일단 요거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스 밑에 기업의 소득 변화 있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박스 밑에 관련재 가격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디귿의 수요자의 예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일단은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요. 수요가 증가하는 애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애가 있고요. 또 수요가 불변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일반적으로 정상재라고 그래요. 또는 뭐 우등재, 상급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수요가 감소한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열등재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정상재 같고 어떤 게 열등재 같으세요? 이거. 어떤 게 정상재 같고 어떤 게 열등재 같으세요? 참고로 어떤 상품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죠. 네. 공장에서 이 생산해서 시장으로 출하를 할 때 거기다 라벨을 붙이면서 너는 정상재고 너는 열등재고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소득의 변화라든가 사회 인식의 변화로 정상재로 취급되는 애가 있고 또 정상재로 취급되다가 열등재로 바뀌는 애가 있고 열등재로 취급받다가 정상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상재고 열등재고 구분되는 애들은 없어요. 무선호출기 기억하시나요? 속칭 삐삐. 이거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얘가 정상재였어요. 90년대 후반에는 아무나 삐삐를 못 차고 다녔어요. 그때 삐삐 개통하려고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줬어야 됐어요. 그 당시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주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삐삐삐삐 소리 들리면 다 쳐다봤어요. 신기해서. 그러면 삐삐를 차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삐삐를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확인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삐삐 주면 좋아하기 싫어요. 싫어하는 거죠. 지금은 얘가 소비자 이 물가지수 산정 품목이 되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원래 정상재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뀐 거야? 열등재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바일 폰이 핸드폰이 지금은 정상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도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되면 들고 다니는 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손목시계형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가능한 뭐 칩 하나 뭐 내장해갖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무슨 재와? 정상재와. 줄어들면 무슨 재와? 열등재. 이렇게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50평형 아파트 있죠. 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고가의 어떤 이제 상당히 큰 고급 주택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 있죠. 예? 슈퍼리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50평은 뭐로 보겠어요? 서민이 사는 주택이죠.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재화라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아까 관련재의 의미를 설명을 했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얘를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재.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체효과라는 거 배우셨죠? 일단 이 수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요 수요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효용 극대화를.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의 바탕을 둔 무슨 소비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합리적 소비 행위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재화의 가격이 같으면 뭐가 싸네. 아직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가 무슨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제라는 게 있죠. A제가 있을 때 만약에 얘가 B제가 있다면 A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제의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A제하고 B제는 서로 무슨 관계를 할 수 있다?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체제는. 이게 등호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A제를 소비하든 B제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뭐는 같다는 거야. 효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꽁 대신 닭이라는 거예요. 꽁이나 닭이나 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용은 어떻게 돼요? 비슷하잖아요. 꽁이 없으면 뭐를 대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닭을 대신 소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도 같고 얘도 효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얘나 뭐가 같은 거예요? 효용이 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강생 중에서. 그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주택하면 그래도 아파트지 어떻게 빌라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고급 빌라 많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거를 그냥 혼자 우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완제 얘기할 때 커피하고 설탕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커피 맛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왜 설탕을 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미국에서 살다 온 분이 또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커피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마신다고 설탕 안 넣는다 이거죠. 왜 걔가 보완제가 돼야 되냐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죠? 그러면 얘도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얘도 임대료가 얼마? 1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상승하면 효용이 같을 때 얘가 비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임대료가 싸진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를 더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신 소비가 증가하는 애들을 무슨 제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체제들은 참고로 양의 움직임이 서로 틀려요. 소비하는 움직임이 대신 소비해야 되니까. 얘가 비싸지면 얘 소비를 줄이고 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이 틀려져요. 근데 무슨 움직임은 같다?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요. 대체제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드려요. 대체제는 무슨 움직임이 같다고?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요. 서울에 가면 강남에 대치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옆에 대가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뭐가 움직임이 같다? 가격의 움직임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수요는 줄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신. 그 얘 소비가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면 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했더니 궁극적으로 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A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제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두 개의 재와의 관계는 무슨 재화를 할 수 있느냐? 대체재라는 거예요. 무슨 움직임이 같으면? 가격의 움직임이 같으면. 근데 지금은 응용적인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대체재라는 것만 일단 인식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얘네를 우리가 무슨 재화로 한다? 보완재인 거예요. 그러면 보완재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러스로. 보완재라는 거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이 됐을 때 하나의 효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주부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하고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거예요. 만화에서 이런 얘기죠. 바늘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그러면 바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을 살까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수요량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잖아요. 그런 애들이 무슨 재화? 보완재인 거예요. 보완재. 하나만 사갖고는 이 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골프채에다가 골프공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프채를 안 사는 사람이 골프공을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골프채 가격이 상승하면 골프채 소비가 준과 동시에 무슨 소비도 주는 거예요? 골프공의 소비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계에 있는 애들은 무슨 재화? 보완재라고 얘기를 해요. 보완재. 그러니까 보완재는 양의 움직임은 같고요. 가격의 움직임은 틀려요.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은 틀리지만 양의 움직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쪽을 갖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으로 가지고 대입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했잖아요. 그럼 얘는 대신 소비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슨 재화? 대체재. 상승하면 얘 소비가 줄 때 얘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의 움직임이 서로 같잖아요. 그럼 무슨 재화? 그럼 보완재가 되는 거예요. 양의 소비하는 양의 움직임이 같으면 무슨 재화? 보완재. 서로 다르면 대체재. 대신 소비할 거니까. 한쪽이 줄면 다른 쪽이 늘어나니까. 양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면은 대체재.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화? 보완재. 여기도 같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얘가 줄 때 얘도 줄었잖아요. 같이 줄었죠. 그럼 무슨 재화? 보완재예요. 보완재.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 밑에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겠지. 줄었는데 얘도 줄었네. 그럼 서로 무슨 재화? 보완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변화를 많이 줘요. 이를 답으로 유도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55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 밑에 관련제 가격 변화 밑에 보면은 대체제 가격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그거하고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그건 별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거기를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체에서는 양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비읍에 가면은 B에 가면은 보완재 가격 변화 보면은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며 다른 재화의 수요량도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양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무슨 재화? 보완재인 거예요. 보완재.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뒤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얘네가 발목을 잡아요. 10월 달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혹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든지 간에 해갖고 정리는 해야 돼요. 넘기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예? 그 나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주면. 손 들라고 그러면 안 들을 테니까. 그죠? 그게 나중에 선생이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요. 패턴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이해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이걸 왜 외우게 하기가 어렵냐면 출제자들이 지문의 구성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서 들어가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커요. 변화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필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는 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소비는 늘어난다고요. 이걸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재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가가 폭등하면은 사람들이 공산품의 가격이 뛸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 뭐 해요? 예, 사놓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지진 나온 곳이 있죠. 지진 예측이 되는 거예요. 뭐 규모 한 7점 정도의 지진이 예측이 된다. 한 달 뒤에. 그러면 그때 뭐 통신이고 이런 거 막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 생필품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생필품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를 습격을 하죠. 싹 쓸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거 터지고 나면은 생필품 가격이 폭등할 게 뻔하니까. 소비자들은 그걸 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 주택을 하나 분양받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적금도 그때 탈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거야. 내년 봄이 되면 지금보다 최소한 못해도 4, 5천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년 봄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융자를 받아서라도 지금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소비자의 심리예요. 그죠? 대신에 공급자는 반대겠죠.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참고로 2015년인가요? 15년이죠. 1월 1일자로 담배 가격이 있죠. 그때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을 때 2014년 예를 들어서 연말 있죠. 연말에 담배 구하러 떠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슈퍼마다 가면 담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가가 원래 2,000원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루만 지나면 4,500원에 팔 거 아니에요. 이거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이익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요.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던 물건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걸 실생활에 자꾸 접목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에?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자꾸 선생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6페이지에 가시면 박스 밑에 디귿에 수요자 예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요자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그죠?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한 내용까지에 대해서 100% 이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인지만이라도 조금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다음에 1월 달에 할 때 이걸 다시 반복을 해줘요. 그리고 3월 달에 이걸 또 해요. 이거를. 그리고 5월 달에 이거를 또 해줘요.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을 또 달아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논리를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부동산 수요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좀 필요로 해요. 일단 법률 관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등기부도 띄는 것 같고도 그거 갖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시세의 변화도 우리가 또 파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집 보러 다닐 때 실상은 외양만 보지. 예를 들어서 바닥에 깔려있는 장판이나 이거 뜯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밑에 균열이가 있어서 거기 나와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누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이 했는데 매도자는 팔고 떠났고 매수자가 들어와서 한 3개월 살고 난 다음에 밑에 집에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팔고 간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항의해봐야 내가 들어갈 때도 누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개선은 될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계약서에 넣어놔요. 계약서에. 미국 애들은 목조주택도 많거든요. 근데 목조주택 보면은 나무 갉아먹는 흰개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흰개미가 3개월 내에 발생하게 되면 흰개미를 퇴치하는 비용이 있죠. 그거를 이제 전 매도자가 한 70%, 새로 인수한 매수자가 30%. 만약에 6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5대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도 다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수요 의사결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 구매 절차도 일반제하고는 좀 틀리죠. 일반 상품을 살 때 우리가 중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경우는 그게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일반 제화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젊은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는 집 사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정상적인 주택금융의 지원이 없으면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도 뭐 꼭 굳이 결혼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이 예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40대 독신 여자분이 있죠. 여자분들이 골드미스 그래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한 따로 마케팅 어떤 이런 것들이 따로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성격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는 파생수의 성격이 강하고요. 주택의 경우는 본원수의 성격이 강하다는데 통상 쓰면 이제 파생수요 정도만 용어 알아두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가구 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 주택 수요 있죠? 이거는 얘가 직접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났다고 반드시 주택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드물지만 3대가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 손자가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새로 출생을 하게 되면 뭐는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늘어난 거죠.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주택 수요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같이 살고 있던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시키죠. 그럼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주택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애들이 늘어났을 때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본원적 수요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파생 수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양가로 5번에 수요의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뭐 실상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 일본에서 나온 이론을 번역한 건데 10회 이전에 지문으로 한 줄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목만 봐도 구별 못할 건 없어요. 신규 수요가 있고 무슨 수요? 교체 수요. 신규 수요는 새로 이제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고 교체 수요라는 거는 기존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게 교체 수요. 그리고 개축 수요, 재축 수요, 단독 수요, 지분 수요, 자가 수요, 임차 수요 다 제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니까 실전에서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뭐 본원 수요하고 이제 파생 수요 이제 이런 것까지 정리했으니까 뭐 무난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걔네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걔들 정리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하나 두고 집에서 공부하시면 다 중요할 것 같죠.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한지 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선생들이 잘라주는 거예요.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는 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가면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공급. 그래서 공급에 대한 건 이제 단원이 우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요 공급에 대한 것도요. 아까 우리가 수요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이제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공급자가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는 뭐를 계획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를 우리가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 욕구가 곧 뭘 얘기한다?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공급의 성격도요. 얘도 무슨 개념이냐면 얘도 사전적인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도 무슨 공급인 거예요? 유효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무슨 개념으로 접근한다? 경제학에서는 다 유량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도 뭐가 명시되어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렇죠? 자, 만약에 A라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갖다가 한 10,000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대요. 10,000가구. 이 10,000가구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왜 서울에 가면은 여의도라는 지역이 있죠. 예, 여의도의 주거가 다 아파트예요. 근데 여의도의 그 전체 주거가 10,000가구를 못 넘어가요. 그게 9,600인가 700가구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000가구라는 얘기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사이에 공급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설립을 해서 지난 20년간 공급한 양이라고 그러면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히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무슨 개념을 넣는 거예요? 유량 개념을 넣는다는 거예요. 기간을 설정이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네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판단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대전에 소재하는 K건설사는요. 작년에 주택을 1,000채를 공급을 했었대요. 근데 금년에는 주택을 몇 채를? 1,200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계획이잖아요. 자, 원래는 1,200채를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시장 경기는 항상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양만 공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야. 실제로 공급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이 회사는 작년에 이미 1,000채를 공급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0채 정도도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네는 언제? 금년에. 올 한 해라고 기간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량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공급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명시돼야 된다? 기간이 명시가 된다.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급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죠. 유랑 개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무슨 공급, 유효 공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 공급량과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 이런 거 해봤잖아요. 예? 예, 공급 함수도 똑같은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또 해보죠. 2번.